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바탕화면에 뭐 이렇게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실을 게임처럼, 그리고 게임을 현실처럼 이런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주식회사 VR 그룹 최성광 대표입니다. 먼저 이제 발표에 대해서 좀 요약을 드리자면, 발표를 제가 총 2회차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오늘 한번 절반 하고, 이제 다음에 절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2회차의 총 내용이 어떠냐면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제 현실이랑 게임이라는 게 각각 저희한테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현실에는 뭐 말하자면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고 쌓여 있죠. 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대부분은 해결을 하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편 이제 게임에서는 저희가 이제 해야 할 문제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심지어 상당히 주도적으로 그 게임에서의 삶을 저희가 이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가서 이제 그 게임 속에 저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이런 두 가지를 서로 이제 빗대어 본 다음에 이제 현실을 게임처럼 산다면 저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현실이 좀 더 즐거워지고, 현실이 정말로 저희의 자아 성취의 공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현실과 게임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을 것이냐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다들 익숙하신 요즘 좀 유행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는 그 메타버스가 아닐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주제가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여기저기 발표를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강연을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강연할 때마다 이제 좀 많이 놀라시는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어디 강연이나 도서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봐왔던 그런 메타버스랑 다르다, 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말하는 메타버스가 저희한테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런 어떤 우리가 알던 메타버스가 아니라 진짜의 메타버스라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뭐뭐에 뭐뭐뭐가 필요하다, 라는 어떤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발표를 좀 시작해 볼게요. 발표는 일단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 강사,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 시는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리고 요약이 대강 나와 있는 그 제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게임으로서의 현실, 혹은 현실로서의 게임,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지금 저희가 알던 개념이랑 많이 다르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제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랑 국내에서 말하는 메타버스가 상당히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약간 사실 좀 비열함 같은 걸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책이나 어떤 강연이나 어떤 유튜브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말할 때 항상 토를 달아요. 어떤 토를 다냐면은, 사실 메타버스라는 건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대략 한 2년 정도 됐죠. 2020년부터 했으니까 2년 정도 됐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2018년도부터 이 단어를 써왔었는데, 국내에서 2년,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4년 됐던 그런 이렇게 오랫동안 쓰인 단어가, 그리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의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그냥 핑계거나 어떤 일종의 회피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주장이 사실 잘못된 주장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핑계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에서 그렸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그것을 구성해야 될 기술들까지도 로드맵이 쫙 나와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강연에서는요, 저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카톡방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게임을 할 때도 제가 되게 제 삶을 사는 느낌으로 이제 게임을 되게 진지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삶을 살면서 되게 게임을 하듯이 되게 삽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제 이 진짜 메타버스라는 걸 어떻게 우리 삶에 가져오고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VR크루라는 회사의 대표예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글자들이 다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저희는 일반적 뭐 회사 이름은 VR크루긴 한데 뭐 VR과 AR을 둘 다 하고요. 요즘은 사실 이제 VR보다는 AR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랑의 차이점이라면은 저희는 이제 그냥 VR, AR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하는 VR과 AR을 한다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설립은 2년 전에 메타버스란 단어가 국내에서 유행하기 직전에 이제 설립을 했었고요. 현재 인원은 총 7명입니다. 전남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연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뭐 작년 1월에 뭐 세계적인 AR 글래스 제조사인 엔리얼의 중국 본사와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그 바로 다음 달에 세계에서 제일 큰 모바일 기기 박람회인 MWC21에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리얼의 그 소비자용 AR 글래스를 시연하기 위한 메인 게임 컨텐츠를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을 한 바 있어요. 이때 이 게임에 대한 이게 이제 엔리얼사에서 당시에 시연할 때 썼던 컨텐츠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이제 메인 컨텐츠였고 이게 당시에 좀 약간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당시 이제 블룸버그에까지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그때 이제 대략 한 실제로 방송이 한 30초 정도 저희 회사의 로고와 저희 회사의 이름과 뭐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만든 게임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해 4월에는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엔리얼의 한국지사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그 바로 다음 달에 이 엔리얼이 세계적으로 글로벌 출시하는 자사의 제품에 그러니까 AR 글래스 제품이에요. 저희 회사가 만든 게임이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랑 다른 게임인데 기본 게임으로 탑재가 돼요. 마치 윈도우즈에 있는 지뢰찾기처럼 윈도우즈 저희가 누구나 컴퓨터를 사면은 지뢰찾기란 게임이 깔려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게임이 기본 탑재가 되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사용자들에게 보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간간히 뭐 이렇게 뭐 VR 아트 콜라보 작품 같은 것도 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지금 저희가 전시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도 저희 지금 작품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VR 아트 작품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갑자기 좀 약간 여러 곳으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막 잡지나 뭐 기사화가 많이 되고 또 이제 상도 많이 받았고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VPS와 크로스 플랫폼의 공동 연구 기관으로 현재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저희 회사 차리고 첫 번째 투자 사실 이걸 시리즈 A라고 부를 수도 있고 프리-A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규모인데 어쨌든 첫 번째 투자로서 총 19억 원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회사의 가치를 95억 원 정도로 봐줬어갖고 19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현재 회사가 이제 100억의 가치를 돌파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 시장에 이렇다 할 어떤 저희의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이제 저희의 어떤 인력 구성과 기술 구성만 가지고 이제 저 정도의 가치를 매겨준 거라 상당히 뭐 이례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런 회사입니다. 뭐 수상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상을 받아서 보시면 이제 뭐 괄목할 만한 게 뭐 과기부에서도 받고 뭐 순천시에서도 받고 뭐 국회의원한테도 받고 뭐 한국소비자협회 같은 여러 협회들에서도 받고 머니투데이나 뭐 코리아 헤럴드 이런 어떤 주요 언론사들에서도 받고 뭐 이랬습니다. 저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2007년에 한성과학고를 서울에서 졸업을 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순천에 살지만 태어나서 20년 정도 서울에 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저 때 이제 3학년 2학기였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뜬금없이 제가 과기부에서 주최하는 제19회 모바일 기술대상에서 SK텔레콤이랑 공동으로 이제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을 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당시 19회차 대회, 그러니까 19년 동안 했던 대회였는데 역대 최초의 어떤 개인이 수상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뭐 그 다음 바로 다음에 제가 이 회사를 차렸고요. 현재는 경북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 메타경북 추진위원회에서 도지사님이랑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는 표가 제가 당시에 저기 이력에 나와 있는 2019년도에 제가 과기부 장관상을 탄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모바일 기술 대상이라는 게 뭐
1등은 이제 매년 삼성전자가 받아요. 저 당시 해에는 뭐 갤럭시 폴드 기술 가지고 이제 받았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상은 이제 관례적으로 항상 중소기업을 준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 기업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3등에 해당하는 과기부 장관상에 또 다른 대기업들, 뭐 SK텔레콤 같은 것들이 저걸 받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SK텔레콤이랑 같이 공동으로 이제 과기부 장관상을 받았었고, 이게 당시에 이제 역대 최초였다고 해요. 뭐 저 이후로는 이제 간간히 개인들도 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 이전까지는 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사에 대한 소개였고요. 네, 이제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한 가지. 네, 보시면 제 이력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200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3년에 학교를 자퇴할 때까지 제가 3학년 2학기에 자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학년까지 다닌 것 치고는 상당히 길죠. 6년 거의 7년 가까이 돼 있죠. 7년 가까이 어떤 기간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저 기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자퇴한 뒤에 2019년까지 대략 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 이 사실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다음 차시 때 제가 저의 사례에서 말씀드릴 어떤 그런 게임 같은 삶들에 대한 얘기인데 저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제목에 대한 얘기부터예요. 제목이 현실을 게임처럼 그리고 게임을 현실처럼이었는데요. 자, 뭐 이게 사실 둘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뭐 현실을 게임처럼 산다는 거는 어떤 삶에 대한 저의 태도를 말한다면은 게임을 현실처럼 한다. 게임을 현실처럼 플레이한다. 이건 사실은 이제 어떤 간접 경험에 대한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게임을 사실 간접 경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국내에는 별로 없어요. 기존의 어떤 매체, 예를 들어서 구전되어지는 이야기들, 과거에, 혹은 뭐 도서, 이런 전통적인 어떤 매체들이요. 혹은 뭐 영화, 이런 어떤 과거의 매체들을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게임에 대해서, 게임 속에서 한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는 얘기를 잘 쓰진 않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국내에 이제 아예 이제 그런 어떤 논의들이 없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인호 교수님이죠. 이대 교수님이셨을 당시에 이제 리니지에 대해서 썼던 논문이 있었어요. 거의 한 제가 대학생 때 읽었는데 한참 옛날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논문들에서도 게임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내 삶을 구성하는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서 제가 현실에서 하는 경험과 어떤 동등한 위상에 있는 경험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얘기를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집에서 당장 뭐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이 게임 속에서 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게임이라는 게 간접 경험에 대해서 되게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언제 이런 걸 엿볼 수가 있냐면 게임들이 영화화되는 경우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인기 있었던 영화들이 게임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영화들이 게임화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평가들이 좋은 반면에 어떤 인기 있는 게임들이 영화화되는 반면에 좀 평가가 안 좋다는 점, 뭐 그런 어떤 추세들이 좀 있죠. 예, 그런 걸로부터 비추어 볼 때 저희가 사실 이제 영화보다도 게임에서 더 만족스러운 어떤 간접 경험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 경험의 어떤 폭이 축소가 되었을 때 도리어 이제 간접 경험에서 불만족을 느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를 이제 게임 속에서 했는데 거의 제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뭐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경험이었는데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2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임이었냐면요.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스토커라는 영화를 소재로 게임화 시켰던 그 스토커라는 어떤 게임이 있었어요. 저 속에서 제가 했던 경험이 정말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게임이 이제 간접 경험으로서 얼마나 탁월한지 이건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말씀드릴 건 요건데요. 현실을 게임처럼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저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이랑 게임을 왜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이 얘기의 시작을 11년 전에 제가 봤던 테드 영상에서 좀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11년 전에 이런 테드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인 맥고니얼이라는 뭐 미래연구소의 아마도 소장이었던 것 같은데 나와서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게임을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목만 가지고 뭔 얘기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죠. 뭐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예. 우리는 매주마다 게임 속에서 30억 시간 정도를 쓰고 있다. 2011년 기준의 통계예요. 2011년 기준으로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매주마다 온라인 게임에서 오프라인 게임이나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임이나 오프라인 게임이나 혹은 집계가 되지 않는 게임들은 제외하고 집계가 되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만 우리가 30억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아나 빈곤이나 뭐 기후변화나 국제 갈등이나 비만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일주일에 210억 시간을 써야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게임할 때 태도가 어떤 줄 아는지 한번 직접 돌이켜 보자고 하면서 우리가 게임할 때는요, 어떤 절박함이나 어떤 약간의 공포감을 가지면서도 그거에 압도되거나 그것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렬한 집중을 하면서 그 까다로운 문제를, 결코 쉽지가 않죠. 게임에서 푸는 문제들이요. 그런 까다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몰두한 걸 볼 수가 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뭔가 중요한 것을 할 동기를 저희가 잘 부여를 받고 게임 세계 속에서요. 그리고 협력과 협동을 위한 아주 열의가 높다. 예.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주저함 없이 남을 도와주거나 아주 끈기 있게 이제 문제에 집중을 하거나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어떤 그런 불굴의 의지,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 현실에선 저희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임 속에서 느끼는 엄청난 감정들, 그런 어떤 강렬한 의지나 그런 어떤 고양감이나 그런 어떤 성취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아주 흥미로운 통계되는 얘기를 해요. 이건 단 한 게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그 블리자드에서 만든 어떤 온라인 게임의 얘기인데 2011년 기준으로요. 엄밀히 2010년도의 통계 기준으로 우리가 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안에서 사람들이 플레이한 시간을 다 더해보면은 지금 12년 전 기준으로 593만 년을 썼다고 해요, 저희가요. 예, 593만 년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간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건지를 얘기하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의 인류의 역사랑 비교를 하는데 593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뭘 하고 있었냐? 대략 그때쯤에 저희가 처음으로 직립보행을 시작했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593만 년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593만 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한 문제에다 집중해서 쓴다 그러면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직립보행을 하기 전에 인류가 593만 년이 지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1초에 몇 킬로씩 날아가는 어떤 이동수단을 타고선 날아다니고 있어요. 예. 우주선이 1초에 몇 킬로미터씩 가죠. 우주에서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아무리 뭔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실현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예컨대 뭐 영생을 살겠다. 혹은 영생을 살게 만들겠다. 이런 문제들 하나 붙잡았을 때 그걸 593만 년 동안 연구를 하면은 대개는 뭐 우리가 신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고 정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시간적 자원을 저희가 게임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요? 예.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랑 같은 논리로요. 우리가 만약에 게임 속에서 보내는 이런 긴 시간들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게임을 하지 말고 게임 다들 끄고 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만약에 게임 속에서 게임을 하면서도 그 게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게임이라는 건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어떤 장소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메타버스 얘기할 때 언제나 이제 거론되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두 장면인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 속에 있는 주인공이 사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장면 같죠?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사는 곳은 이제 판자촌이에요. 그죠? 그리고 판자촌의 입구에는 거대한 폐차장이 있고요. 그 폐차장을 지나서 되게 거지 같은 동네로 들어서면은 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거지 같은 이모랑 거지 같은 삼촌이 있고 막 삶이 너무 쓰레기 같습니다. 그냥 여기 아무 흥미도 없어요. 주인공도 여기서의 자기 모습을 전혀 가꾸지 않아요. 지금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옷도 되게 후줄근하고요. 그죠? 근데 이 주인공이 매일마다 접속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오아시스라는 공간이죠. 저기 들어가고 매일마다 엄청나게 멋진 경험들을 해요. 저기서는 제 몸에다가 실제로 돈을 들여서 많은 치장도 하고 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죠. 저 안에 자기의 아지트에다가 여러 가지 멋진 물건들을 놔두고 현실에선 차도 없는데 게임 속에서는 막 엄청나게 멋진 그 드루리한 차를 몰고요. 그죠?
이 영화 통틀어서 자기 현실에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개선하는 장면이 딱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이 게임에서 게임하는데 쓸 고급 슈트를 그 실감형 슈트를 입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거 입기 전에는 그거 입기 전도 그렇고 그거 입은 후도 그렇고 자기 현실에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예, 그 정도죠.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게임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현실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뭐 인구 문제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뭐 기후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식량 문제, 뭐 기아 문제, 자원 문제, 영토 문제, 뭐 인권 문제, 각종 분쟁들, 예, 뭐 경제 문제도 있고요. 뭐 너무나도 많죠. 저희 삶에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다 해결하지 못하고 저희가 죽잖아요. 이런 문제들로부터 저희가 도망쳐서 절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저희가 게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게임을 통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게임과 현실을 저희가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은 저희는 단순히 게임이 의미 있게 만드는 걸 넘어서 저희 삶을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 세상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 테드 얘기는 그만하고 돌아와서요. 그럼 과연 게임처럼 산다는 게 뭘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혹자는 이제 혹은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비슷한 어떤 뉘앙스를 느끼실 텐데 게임처럼 산다고 이러면 사실 삶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지 않게 이제 사는 거를 진지하지 않은 태도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PC방에서 말하자면 게임하는 사람들의 표정인데요. 이 사람들 표정을 보실 때 여기 어느 한 명도 진지하지 않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너무 과하게 진지해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게임하는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게임하듯이 산다. 즉 게임처럼 산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아주 고도로 진지하게 임해서 제 삶에 임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게임할 때 보이는 모습들이 어떤가요? 단적인 예를 좀 볼게요. 어떤 게임 속에 있는 퀘스트에 어떤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초집중을 합니다. 저희가요. 현실에서 본 적 없는 집중을 하죠. 막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대 봐요. 저 친구가 저렇게 공부에 집중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게임 딱 쥐어주면 엄청나게 집중을 하잖아요.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는 소리도 듣지도 못해요. 그죠? 예. 저희가 게임하면서 목표를 위해서 희금을 전폐하잖아요. 예, 그죠? 밥 건너뛰는 건 다들 예사고 사실 잠도 막 안 자고 그래요. 그죠? 심지어는 게임하다가 막 PC방에서 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희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한 주제에 집중해 갖고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를 보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죠? 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게임하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하다가 죽어버리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뉴스에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죠. 예. 또 게임할 때 저희 모습이 어떻죠? 저는 실패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실패가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실패가 전혀 치명적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이런 어떤 태도들 이걸 저희가 어디서 보냐면은 바로 니체 철학 니체 철학 속에서 봐요. 사실 이런 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잖아요.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끈기 있게 도전하고 어떤 불굴의 의지를 보이고 그죠? 어떤 한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삶을 완전히 이렇게 투신을 하고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입니다. 그죠? 이런 초인을 저희가 현실에서는 보지 못하는데 집에 있는 아들이 게임할 때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바로 게임하듯이 산다는 거죠. 예. 자, 저희가 게임 속에서의 하루에 대해서 볼게요. 현실에서의 하루는 저희가 사실 전혀 알차지가 않아요. 그죠? 저희 하루를 생각해 보면 하루에서 알찬 시간 한 3시간 꼽으면은 잘한 것 같죠. 뭐 회사에 앉아서도 사실은 알차지 않은 시간들이 많이 있고 집에 와서도 알차게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TA 속에서 볼게요. GTA라는 게임이 보면은 삶을 너무나도 이제 다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별별 요소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뭐 잠자는 기능도 있고요. 혹은 뭐 웹서핑하는 기능도 있어요. 심지어 뭐 게임 속에 PC방까지 있어요. 근데 그 GTA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게임 속에서 잠을 자질 않아요. 혹은 뭐 웹서핑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웹서핑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GTA 속에서요. 막 웹사이트들 사이에 링크도 있고 뭐 검색해서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숨겨진 페이지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서핑 제대로 켜보지도 않아요. 게임 스토리상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 빼고는 켜보지도 않아요. 혹은 저희가 요즘 사실 하루에 상당 시간을 저희가 유튜브 보는데 쓰는데 뭐 게임 하시면서 게임 속에서 유튜브 보는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게임 속에서 누가 SNS 하지도 않고 유튜브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대충 살지도 않고요. 항상 목표의식이 뚜렷하죠. 그리고 그 목표의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이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저희 괴롭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가장 큰 두 가지가 현재 이거 같은데 게임 속에서 저희가 우울증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또 어떤 무기력감이란 걸 느껴본 적도 없어요. 오로지 동기부여만 있고,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어떤 자아 성찰, 예, 이런 게임, 요즘 게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 자아 성찰이 아니, 죄송해요. 자아 성찰이 아니라 오로지 어떤 동기부여만 있고, 이런 어떤 동기들을 바탕으로 한 어떤 자아의 실현 혹은 어떤 성취들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임이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 않는 거죠. 예. 네, 이런 게 저희가 하는, 말하자면 아드님들이 하고, 자녀분들이 하는 어떤 게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 자녀분들이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게 좀 작년에 이게 이렇게 강연에 쓸 줄 알고서 이거 캡처해 놓은 건 아니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SNS에다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전 사실 SNS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뭐 요지는 이렇습니다. 좀 얘기가 긴데, 자기가 지금 코로나 블루랑 그 번아웃 때문에, 네, 코로나 블루랑 번아웃 때문에 되게 이제 말하자면 좀 삶이 좀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걸 마치, 그러니까 내가 삶을 어떤 하나의 게임처럼 바라보면은 코로나라는 건 마치 어떤 하나의 내가 깨야 될 하나의 탄인 거고, 예, 그것이 언젠간 내가 깰 수 있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편해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좀 약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많이 바뀌고 자기 태도도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게임 관점에서는 내가 일하는 것도 결국은 내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는 거니까 이게 내가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 자체도 좀 많이 무색해지고, 나는 게임을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도 잘 풀릴 것 같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밑에다가 댓글로 누가 그 성광이랑 닮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저희 이 댓글에 나온 성광이가 저예요. 예. 제가 이제 뭐 2차 시에서 제가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실제로 이제 저는 저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서 그동안 되게 재밌는 모험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어떤 성과들도 나쁘지 않은 성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모험을 하고 어떤 걸 느끼면서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런 태도가 실제로 이제 저희 삶을 이 친구가 적은 뭐 글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글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고쳐 먹기만 해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깰 수 있는 대상이고, 그죠? 심지어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자기가 게임을 잘하니까요.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저희가 현실과 게임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가 합쳐야 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내 삶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 삶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을 개선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 엄청난 성취감들을 느끼고 아주 에너지 넘치게, 활력 넘치게 하루하루 아주 보람차게 즐겁게 살려면은 내 삶을 위해서 게임과 삶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앞에서 제임 맥고니얼이 말했듯이 세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예,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도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 바로 메타버스예요 라고 말하면은 다들 뭐 이런 분들이 나갔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웃기고 있다 이러면서. 예. 이게 사실은 사실 저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웃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저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된 개념이라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남은 나머지 절반의 시간에는 이 진짜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부분은 좀 사실 좀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고, 현재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물론 이제 제가 두 가지식으로 먼저 그게 뭔지 딱 보여드리고 시작할 거긴 하지만, 현재 메타버스라는 게 나온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의 기술로부터 쭉 이제 어떤 기술의 계보 같은 걸, 말하자면 메타버스의 계보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제가 지금 현재 5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어떤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봤던 뭐 기사를 봤던 책을 봤던 혹은 뭐 어떤 강연을 들었던 혹은 뭐 유튜브에서 봤던 이런 데 나왔던 메타버스랑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빠른 분들은 사실 뭐 한두 달 전부터 이런 어떤 변화의 기조가 국내에서도 좀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거를 캐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어떤 변화 자체가 국내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은 항상 이걸 메타버스라고 불러왔고요. 자, 그냥 한 가지 질문만 좀 던져보고자 해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말하는 메타버스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예. 사실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렸으면 좀 더 와닿으셨을 텐데 뭐가 차이죠? 뭐 앞서 봤던 제페토랑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현실에 뭔가를 덧대서 그려놓고 현실을 더 멋진 곳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슬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어도비사의 광고예요. 뭐 어도비도 사실 저희가 아무도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어도비 광고가 지금으로서 이제 가장 어떤 그림을 잘 보여줘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슬로건이요. 지금 세상이 너의 캔버스다라는 이 슬로건이 바로 이제 어떤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어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말하는 그 어떤 슬로건과 일치해서 이 광고를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미 익숙한 장면인데 영화 속에서도 이런 걸 봤었어요.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나온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네. 이 장면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회의하는 장면이죠. 지금 보시면 의장이랑 주인공 두 명만 회의실에 있는데 의장이 막 여기 다들 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AR 글래스를 씁니다. 증강현실 글래스를 쓰죠. 그러면은 비로소 이 장소에 접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돼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 와 있진 않지만 물리적으로 여기 와 있진 않지만 여기 와 있는 거죠. 와서 저랑 같이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하고 뭐 사실 뭐 서로 만질 수는 없다 뿐이지 여기 와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모든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해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표정도 읽고 어떤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저희가 뭐 이 좀 분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들이 증강현실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페토는 가상 공간 얘기니까 가상현실 얘기니까 당연히 증강현실이랑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상현실이라는 건요. 그런 어떤 사실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 국내에서 말하는 방향이랑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이게 사실 비주얼적인 쇼크인데 점점 이제 현실과 구분을 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 영상이라서 좀 화질이 좀 많이 열어가 돼서 보이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방금 전에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야?
adaptation, the ability to learn from past experience, the use of knowledge to alter their environment. These virtues defined our creators and drove them to the brink of destruction. But we cannot exist without them. We must savor. What of our creators exists within us? Humanity has always had the potential to recognize its flaws and choose a better way. Can we save humanity? 예, 지금 보신 영상이 사실 뭐 영화 광고 같잖아요. 뭐 영화 속 장면 같고 영화에서 나오는 CG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게임 엔진 속에서 실시간으로 구동되는 장면이에요. 뭐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일종의 게임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전에 본 그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정말 현실 같은 그 돌이나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그곳이 제가 게임 속에서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공간이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시만요. 예. 일단 마저 다 영상들 보시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영상은 실제로 이제 게임의 장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사실 3년 전의 그래픽이고 이건 이제 1년 전의 그래픽인데 1년 전 그래픽은 1년 전 그래픽으로는 좀 더 넓은 도시 단위의 지형을 아주 정교하게 이제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사진 너무 안 좋은데 괜찮은데요? 괜찮나요? 네. 이게 지금 다 게임 속의 장면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 게임 속에서 돌아다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장면이요? 이거요? 이것도 지금 현재 게임 엔진 속에서 구현한 건데요. 일본의 어떤 한 기차역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게 지금 3D 그래픽이라 그러면 사실 그냥 조금 놀라고 마세요, 보통은요. 조금 놀라시는 이유가 좀 그래픽이 좋네 뭐 이래서 좀 놀라십니다. 좀 현실 같다 이러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게임 속에 있다는 건 사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저희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전에도요. 저희가 이전에도 그래픽 좋은 그 CG는 저희가 많이 봤어요. 영화 속에서도 CG는 많이 봤었고 뭐 혹은 픽사나 디즈니에서는 아예 3D 그래픽 가지고 아예 영화를 통째로 만들잖아요. 그럼 뭐 토이스토리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거예요. 기존에는 그래픽이 엄청 좋은 어떤 CG라는 걸 구현을 하려면은 렌더링이라는 걸 미리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그 저희 겨울왕국 있잖아요. 겨울왕국 같은 애니메이션에서 겨울왕국 같은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그 저기 엘사가 얼음성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얼음성 지은 장면을 컴퓨터로 렌더링을 할 때 1초는 보통 한 24프레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혹은 그런 애니메이션은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초는 30개의 장면을 가지고 연속으로 쫙 틀어줘서 1초를 만드는 건데 그 한 프레임,
그러니까 30분의 1초에 해당하는 장면을 그리는데 한 장면 그리는데 132시간씩 들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1초를 그릴 때 거의 3,000시간이 들었다는 얘기고 그 장면 10초짜리 만들 때 3만 시간 정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정도로 미리 어떤 그래픽이 좋은 어떤 거를 미리 이제 그릴 때 저희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게임 속에서 일어난 이게 지금 게임 엔진 속에 있는 장면이란 걸 뭐로 의미하냐면요. 이거를 매 순간마다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초를 그릴 때 3,000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지금 당장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뭔 차이가 생기냐? 기존에 저희가 어떤 그래픽을 가지고 만드는 경험들이라는 거는 미리 그려놨을 때 됐기 때문에 내용도 다 정해져 있고 그것이 어떤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이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매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실시간으로 그릴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은 실시간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저희가 이 세계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그 변화가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그려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개의 영상이 의미하는 건 앞에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거는 증강현실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 증강현실이 단순히 저희가 과거에 했던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완전히 뒤죽박죽이 섞여서 현실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증강현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실사랑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현실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가상 공간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동안 메타버스라는 걸 얘기할 때 는 이것들을 얘기해 왔었잖아요. 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나 제페토가 이제 어떤 글로벌한 메타버스들의 예시다. 예, 또 이제 현실과 연계되는 부분에는 뭐 가상 자산이 뭐 현실에 있는 화폐로 환전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제페토랑 가상화폐 이 두 개의 조합으로 그 메타버스라는 걸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문제 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들 똑같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국내에는 이제 이거를 똑같이 양산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찍어내고 있는 어떤 이것들의 아류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어디 뭐 농협도 메타버스 만든다 그러고 신한은행도 메타버스 만든다 그러고 뭐 서울시도 메타버스 서울시청 만들고 막 각 지자체마다 각 기관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좀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좀 의문이 들죠.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저는 이제 업체 관계자로서 이제 보면 참 머리가 띵해지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대체 이걸 누가 쓸까? 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지? 대체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건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이렇게 이게 이거의 가치를 못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은 이거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세상이 이상한 건가?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의 질문만 남아요. 그리고 그 하나의 질문이란 게 사실 사업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업하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당신이라면 이거 쓰겠냐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대체 소비자가 있겠냐는 겁니다. 뭐 이거 사실 이제 어른들이 저도 이제 어른이지만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m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많이 듣게 돼요. MZ세대는 쓴다더라. 예, MZ세대는 쓴다더라.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죠. MZ세대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는데 주변에 이거 쓰는 MZ세대 보신 적 있나요? 전 사실 이 사업을 하는 데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안 써요 사실요. 예, 아무도 안 써요. 제가 과외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과외하는 학생들 아무도 이거 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무도 안 써요 정말. 예, 어떻게 된 걸까요? 요걸 얘기하기 이제 다시 이제 진짜로 이제 메타버스 진짜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앞에서 보여드린 어떤 그 비디오들 사실 뭐 다 이미 결론을 얘기해 버리긴 했는데 그것까지 오는 어떤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게 지금 왜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인지 좀 이해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 좀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언제적 사진일까요? 지금 저희가 쓰는 VR 기기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게 89년도에 나온 VR 기기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첫 번째 VR 기기가 세상에, 그러니까 당시 첫 번째, 그러니까 나사에서 쓰는 거 말고요. 소비자용 VR 기기라는 게 처음으로 세상에 출시가 됐었는데 심지어 이름은 아이폰 1이었어요. 예. 보시면은 지금이랑 VR 기기 거의 똑같아요. 게다가 지금보다 더 이제 진보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장갑형 컨트롤러를 쓰고 있고요.
현재와의 차이점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TV 속에 나오는 그래픽이 좀 많이 구리다는 거.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남자의 패션이 많이 구리다는 거. 뭐 이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말고는 거의 현실이랑 똑같죠. 현재랑 똑같죠. 이미 80년대 말에 이미 90년대 이런 기술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VR HMD의 첫 번째 특허라고 하면 이미 1957년도에 나왔어요. 57년도에 출원을 했었죠. 1960년도에 이게 등록이 됩니다. 당시 특허 심사관들이 판단을 할 때 특허라는 게 똑같은 기술을 내가 적어서 내도 이 현재 기술로서 실현 불가능하겠다 싶으면 통과를 안 시켜줘요. 예. 근데 당시 특허 심사관들이 통과를 시켜줬다는 얘기는 이게 현재로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게 이미 1960년대의 어떤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 80년대 이후로 저희 대중문화에 이제 아까 저기 보셨던 그 아이폰 1 만들었던 그 VAPL이라는 회사의 그 대표였던 제론 라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 맞다나 당시 90년대 이제 문화 속에 이 어떤 저 가상현실 개념들이 속속 들어가게 되는데 대표작이 이제 91년도에 공각기동대, 99년도에 매트릭스 이런 게 있죠. 저 두 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게 단순히 이게 소재로 가상현실을 가져다 쓴 게 아니었어요. 소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단순히 소재로서만 이런 어떤 재밌는 소재가 있어요. 이걸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어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화를 했고 어떤 철학적인 수준이 그거를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충분히 도달을 해 있고 그거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진전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두 가지 어떤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술은 사실 그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90년대 연구가 2000년에 드디어 이제 완성이 돼서 2001년 1월에 출간이 된 게 있는데 당시 네이처에 출간된 어떤 기막힌 연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Actions from Search라는 이제 논문이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거였어요. 원숭이가 자기 생각만으로 게임을 조종하게 혹은 게임 속에 있는 뭔가를 조종하게 만드는 실험이었습니다. 이거에 성공했고 이래서 네이처에까지 나온 거였는데 저희는 사실 이걸 상당히 최근에 어떤 그런 연구들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세계적인 개구장이인 저기 일론 머스크가 이 똑같은 실험을 자기네 자사의 어떤 그 뉴럴링크라는 그 기기 가지고 똑같이 재현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제 뉴스에 나왔던 장면이 이거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원숭이가 원래 이제 조이스틱을 쥐고선 이제 게임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지금 조이스틱을 쥐지 않고선 그냥 게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거 봤을 때 참 골 때렸는데 이게 너무 참 원래 개구쟁이신 분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2000년 전 연구랑 거의 똑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 연구에 비해서 달라진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당시에 이제 유선으로 원숭이랑 컴퓨터를 연결했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뉴럴링크라는 무선 가지고 연결했다는 거. 사실 유선을 무선으로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죠. 예. 두 번째는 지금 저 원숭이가 입에 물고 있는 빨대로 20년 전에는 이제 오렌지 주스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바나나 스무디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봤을 때. 다시 말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20년 전에도 이미 있었던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90년대에 연구가 됐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분야에, 이 메타버스 분야에 어떤 영원한 떡밥 같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이게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통 속의 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컴퓨터에다가 그러니까 내 뇌에서 나오는 어떤 운동 신호들을 운동하려는 어떤 의지들을 컴퓨터 속의 캐릭터한테 보내주고 이 캐릭터가 느끼는 감각들을 내 뇌한테 감각으로서 전달을 해줬을 때 과연 이 뇌가 이것이 가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 가상 현실 바깥에 진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철학적인 논제인데요. 뭐 제일 초기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이 통속의 뇌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얘기한 건 이제 1641년도에 데카르트였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엔 컴퓨터라는 개념은 없었잖아요. 컴퓨터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컴퓨터는 아니었잖아요. 이 개념을 이제 현대적인 어떤 의미로 이제 각색을 하신 게 1973년도에 길버트 허먼이라는 현대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한 떡밥일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이미 구현이 됐어요. 90년대 연구가 2004년에 들어서 좀 늦었죠. 2004년에 이제 빛을 발하는데 플로리다 대학교에 있는 토마스 드마르스 교수라는 분이 지금 보시면 저 접시에 있는 게 쥐의 뇌를 배양한 거예요. 쥐의 뇌세포를 배양한 건데
이 쥐의 뇌를 배양한 쥐의 뇌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그 컴퓨터 속에 있는 F-22 전투기랑 연결을 해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쥐는 저 게임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되게 복잡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서 저희가 하는 이런 어떤 키보드 4개 키 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키보드에 있는 모든 키랑 마우스를 막 써야지만 간신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키가 엄청 많고 실제로 전투기 조종이랑 똑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겁니다. 쥐의 뇌를요. 이 게임 속에 있는 F-22 전투기에 연결을 해서 쥐가 움직이려고 하는 신호들이 그대로 전투기한테 가고 전투기가 느끼는 어떤 센서의 감각들이 그대로 쥐의 뇌로 오게 했을 때 말하자면 쥐한테 이 전투기라는 신체를 부여한 거죠. 이때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쥐가 제대로 비행을 못해요. 말하자면 이제 걸음마라는 걸 합니다. 우리 아기들 태어났을 때 걸음마 하듯이요. 걸음마라는 시기를 거쳐서 점점 자기 몸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다 나중에는 진짜로 자기 몸처럼 진짜 자기 몸이니까요. 자기 몸처럼 이 전투기를 조종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이 전투기를 자유자재로 조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요. 무슨 말이냐면요. 2018년 기준으로 F-22 전투기 조종사 1명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명당 120억 원이었어요. 예. 이 120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통 속에 사는 쥐의 뇌로 대체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학습이 스스로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이 걸음마라는 게 이루어질 때 인간이 개입한 적이 없어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는 게 메타버스고 이 정도의 어떤 기술들을 다루는 게 이제 메타버스인 거죠, 사실요. 어쨌든 이게 성공을 했었고 재밌는 지점은 뭐냐면은 이 쥐는요 자기 자신을 전투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쥐지만 내가 자의식을 가졌을 때 나는 쥐지만 난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은 전투기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 가상현실 속이다. 이 바깥에 다른 세상은 없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다 끝난 것 같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뇌 가지고 게임 속에서 뭘 조종했다는 얘기는 뇌 가지고 현실에서도 뭘 조종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좀 거꾸로 되는데 현실에서도 뭔가를 조종한 연구가 이미 2008년에 성공을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쥐의 뇌를 가지고 로봇을 조종을 해요. 지금 보시면 저기 돌아다니는 로봇가 마찬가지로 이제 걸음마를 통해서 스스로 움직임을 배운 쥐인 거죠. 얘는 지금 적외선 센서로서 그러니까 눈이 아니라 적외선 센서를 달고 있고 발 대신에 바퀴를 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쥐의 뇌세포를 배양한 게 나오고요. 대략 한 256개 정도의 전극이 있는 판 위에서 쥐의 뇌세포를 배양을 하는데 이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쥐의 뇌세포가 이 전극들이랑 아주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전극이 마치 쥐의 신경세포의 일부인 것처럼 쥐의 신경계의 일부인 것처럼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율주행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얘가 혼자서 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해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법규를 지켜서 사고 없이 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사실 자율주행이 어려운 거고 그냥 운전하게 하는 것만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2008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949년에 이미 성공했었습니다. 당시에 저기 윌리엄 그레이 월터라고 이제 사이버네틱스 분야의 어떤 선구자가 있는데 요즘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죠. 예, 저분이 거북이라는 이제 로봇을 만들었었는데 얘가 빛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은 스스로 충전기에 찾아가서 엉덩이를 꽂은 다음에 충전해요. 이런 애를 만들었었어요. 이미 4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사실 인류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 드론이 배달한다고 이렇게 호들갑 뜨는데 사실 드론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뭔가 배달했었고요. 보시면 95년도에 아프간에 실전 배치된 프레데터인데 지금 보시면 미사일 배달하고 있죠. 유리창이 없으니까 저게 이제 무인 항공기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드론 옛날부터 뭔가 이미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부터요. 네, 그죠? 하나만 더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 때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죄송해요. 예, 얘기를 하나 지나가는데 제가 왜 메타버스 얘기하다 갑자기 로봇 얘기했냐면 로봇이라는 것도 메타버스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희가 제페토 얘기하다 갑자기 로봇 얘기하면 무슨 말이지 이러는데 로봇이라는 게 사실 메타버스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할게요.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인공지능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걸 똑바로 만들려면은 저희가 지금 이 현재 컴퓨터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한테 있는 이 컴퓨터라는 거는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는 병목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 뇌를 모사해서 혹은 지능이라는 걸 구현하기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칼텍의 전설인 카본 미드가 1984년에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제안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내 작동 방식을 모방한 어떤 새로운 반도체 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반도체 칩은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되겠지만 그 트랜지스터들의 작동 방식이나 배열이 인공 뉴런처럼 작동하도록, 또 그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이 인공 시냅스로서, 디지털 시냅스로서 구성이 되도록 말한 개념이었어요. 단순히 뭐 말 한마디 던진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이 두꺼운 책을 쓰는데 이것이 실제로 먼 얘기 같지만 이미 저희 주머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아이폰 8부터 2017년부터 들어가 있었고, 같은 시기에 갤럭시에도, 안드로이드에도 퀄컴에서 개발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NPU라고 부르는 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이건 사실 이제 뉴런모픽 칩이라고 살짝 걔가 다른데 어쨌든 이제 NPU의 성능을 저희가 가능할 수 있어서 가져온 통계예요. 2014년에 IBM에서 만든 그 트루노스라는 그 뉴런모픽 칩이 있는데 성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저희가 2013년에 아주 좀 시끌시끌했어요. 그때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그 바둑 경기를 펼치잖아요. 그때 그 알파고가 소비했던 전력이 100만 와트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어떤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게 고양이 얼굴인지 아닌지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그 고양이 얼굴 인식하는 시스템이 10만 와트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다 긁어 모아갖고 인간의 뇌를 현재 컴퓨터로 구현했을 때 얼마 정도의 어떤 소비량을 가질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120억 와트 정도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인간의 뇌는 20와트밖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동안요. 그랬던 것이 이제 2014년쯤부터 대차가 2010년대 들어서 이 뉴런모픽 칩이라는 게 나오면서 저희가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런 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IBM의 칩 같은 경우에 칩 하나에 0.064와트를 써요. 이게 뭐 칩 하나가 뭐 인간의 뇌 같은 성질을 내냐, 그 성능을 내냐? 그럼 그렇지는 않은 게, 뭐 이거 대략 한 8개 모으면은 개구리의 뇌가 되고, 뭐 32개 모으면 쥐의 뇌랑 같은 성능이 되고 이랬습니다. 몇백 개 모으면 인간의 뇌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대략 한 20와트 정도밖에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대략 한 100와트 미만으로 쓸 거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거의 뇌랑 유사한 반도체 칩까지 만들었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공지능까지 구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멋진 기술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 옆에 거 보면 머리가 띵해지죠. 자, 이 얘기가 너무 멀리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나열해드렸던 이런 어떤 기술들이 말하자면 진짜 메타버스를 향해서 가는 어떤 계보 같은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지금 상당히 많은 괴리감이나 어떤 이상한 자기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는 50년 전에 인류는 달에도 갔잖아요. 근데 50년이 아니라 70년 전이다.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저희가 달에까지 갔는데 이제 와서 뭐 이게 우리 인류의 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사실 상당히 머리가 띵해지는 거죠. 예. 심지어 아까 90년대 그 VR이 1세대였다면 지금 현재 2세대 VR이 나온 지도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 예.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페토에 가치를 느끼지 못한 내가 이상한 거거나, 아니면 거기다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이 이상한 거거나, 뭐 사실 둘 다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바로 서로 다른 대상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해외에서는 이걸 보고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이거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걸 보고선 메타버스라고 부르면서 요거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에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게 뭐였는지 좀 볼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앞서서 영상을 5개를 보여드릴 때 앞에 2개는 증강현실에 대한 거고 뒤에 3개는 가상현실에 대한 거였습니다. 정말 현실이랑 구분하기 힘든 가상현실, 그게 뒤에 3개였고요. 현실과 섞어서 현실을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주는 증강현실, 그게 앞에 2개였죠. 이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올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증강현실이 더 먼저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기업들, 이 메타버스를 한다고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다 증강현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국내랑 글로벌한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차이가 아주 크다 그랬었는데, 단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국내에서는 이런 어떤 순수한 가상 공간을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이제 글로벌하게는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요즘 메타로 이름 바꿨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구글, 애플. 사실 뭐 애플은
예, 맞습니다. 예. 애플은 뭐 사실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아직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지만 똑같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뭐 저기 어디죠?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현실 공간 위에다 뭘 얹거나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공간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메타버스인 거예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실제로 이제 실사와 각사에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가상 공간과 어떤 증강현실 중에서 기술적으로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증강현실이다 보니까 다들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기업들이 뭐 2018년부터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써왔다고 했었는데 대충 한 2018년부터 미국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이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당시에 어떤 충격의 시작이었는데 이 보고서 하나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VR에서 AR로 대규모 자산 이동이 일어났었죠.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불과 몇 년 뒤에 증강현실 시장이 가상현실 시장의 6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예, 그런 거였어요. 자, 2018년에 이랬었는데 2020년에도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PwC의 자료를 보시면은 가상현실 시장보다 증강현실 시장이 2030년에 훨씬 더 2배 이상 커져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의 이 자료를 보시면은 하드웨어도 기존에 이제 VR 하드웨어만 팔리다가 2020년, 2021년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증가폭이 커지는 건 2022년 올해부터인데요. AR 글래스가 그러니까 AR 하드웨어가 VR 하드웨어보다 즉 VR 기기보다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할 거다. 몇 배 이상으로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도 다들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VR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뭐 요즘은 갑자기 요 근래에 갑자기 바뀌었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고수해 왔었고요. 구글도 원래 VR 하다가 VR 공식 지원 중단했었고 삼성도 같은 시기에 지원을 중단했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약간 완전 좀 독보적인데 애플은 아예 이렇게까지 말했었습니다. 증강현실이 이제 애플의 차세대 먹거리다. 먹거리가 될 거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먹듯이 AR을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뭐 언젠가는 우리가 그동안 증강현실 없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궁금해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동안 유일하게 이제 VR을 밀었던 게 이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이었어요. 메타였어요. 근데 이들도 근래에 이제 다음 기기는 이제 MR로 출시할 거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VR만 밀고 있지는 않게 됐죠. 예. 즉 이제 그 증강현실에도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뭐 이것도 이제 뭐 업계 조사한 건데 보시면 뭐 이제 VR 종사자들이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었는데도 뭐 증강현실이 가상현실 등가할 거라 그러고 뭐 이랬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삽질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에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 계신 분 중에 이제 업계 종사자는 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종사자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게 저희가 지금 막 제프토 같은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동아시아가 증강현실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고 글로벌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동아시아 시장을 주도할 3개의 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 이 3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이유죠. 심지어 증강현실 얘기할 때마다 제가 듣는 질문인데 증강현실이라는 거 너무 먼 얘기 아니냐, 그 AR 글래스라는 게 나와야지나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심이 없고 국내가 이상하게 이거에 너무 조용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건데 각각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AR 글래스 제품들이에요.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엔리얼이라는 제품이고 저희 회사 연역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그 중국에 있는 AR 글래스 제조사의 제품입니다. 2년 전에 나왔고요. 보시면은 핸드폰이랑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는 형태인데 저희가 증강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증강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던 그림들은 다 지금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미국의 스냅챗을 만든 그 스냅이라는 회사에서 작년에 출시한 미국의 증강현실 글래스인데요. 얘는 이제 심지어 무선이고 아주 이제 작동을 잘 하고 있죠. 보시면요. 지금 아직은 이제 정식으로 판매는 안 했고 이제 개발자들만 대상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개발자들은 살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공짜로 보내줘서요. 요청만 하면 공짜로 보내줍니다. 이걸 이제 되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아주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죠. 이 2개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저희가 이 메타버스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고 쌍끌이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애플이랑 메타 이 둘 다 지금 이제 기기 출시를 MR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MR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VR이랑 AR을 이제 믹스한 건데,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증강현실 기기 회사들이 지금 제품을 공개하거나 출시했거나 발표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지금 국내에만 이상하게 좀 약간 삽질하고 있고 이상하게 좀 약간 이런 소식이 좀 약간 뒤처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요. 자, 증강현실이 왜 이렇게 다들 집착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더 가까워서일까요? 그 실사 같고 현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현실이랑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가상현실 보다 단순히 만들기가 더 쉬워서 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냐 하면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보자면은 VR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어트랙션의 성격이 강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나 쓸 물건이고 그게 어떤 일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VR에서 하는 경험 자체가 일상을 벗어나서 하는 어떤 비일상적인 경험들이니까 그게 우리가 일상이 될 수 없는 반면에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사실 저희 일상 기기인데 어떤 스마트폰 같은 어떤 일상의 기기를 바탕으로 저희 일상에 적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전혀 다른 어떤 가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증강현실이라는 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을 나의 현실을 더 멋지고 더 즐겁고 더 유용하고 더 흥미진진하고 더 많은 의미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가상현실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거죠. 가상현실은 저희를 어떤 아주 멋진 가상의 공간으로 끌고 가갖고 거기서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은 아닌 거잖아요. 반면에 증강현실은 저희가 사는 현실을 더 멋지게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더 유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우리가 더 유능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증강현실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어도비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글로벌 메타 기업들 중에 하나인 메타버스 기업들 중에 하나인 메타에서 이제 공개했던 영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걸 보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MR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VR이랑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한테는 이제 MR이라는 게 결국 이제 증강현실로서 다가오게 될 건데 그 증강현실을 거쳐서 MR로 진화하게 될 건데 이것이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Worlds to bring simple games into our everyday lives through holograms. Maybe you'll play old games in new ways. So, Barcelona, huh? Well, it's not New York, but I like it. New York, Mrs. What's that? I said, let me put my game face on so I can beat you. 보시면요. 이 할아버지는 지금 죄송해요. 네. 지금 한 분은 지금 뉴욕에 앉아 계시고 한 분은 바르셀로나에서 뉴욕에 접속해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이제 MR이라는 거에 진가가 발휘되는 부분인데 MR이라는 게 제가 아까 이제 뒤에 설명드릴 때 그 VR과 AR을 믹싱한 게 이제 MR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이제 MR이라는 단어도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MR이라는 단어도 그동안 기사 같은 데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사실 이제 MR이라는 단어가 좀 웃긴 위치에 있었습니다. 국내에서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가들한테 MR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VR과 AR을 믹싱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로 이제 MR이라는 게 어떻게 구현이 돼요? 이러면은 제대로 말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요. MR의 구현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 기업들이 말하는 MR이고 그 MR이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가상현실과 어떻게 이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믹싱한 게 왜 MR인지 보여주는 장면인데 개념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제 눈에 그러니까 제 현실에 없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반대로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공간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뉴욕에 있는 할아버지는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있으세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자기 친구가 이 뉴욕에 있는 자기 앞에 접속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 접속해 있는 걸까요?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할아버지가 바로 집에서 가상현실을 끼고 여기 접속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가상현실을 끼고 가상의 뉴욕에 접속을 해서 뉴욕에 있는 이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친구의 앞에 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요.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가상현실 끼고 앉아 있는 거죠. 이때
이 뉴욕에 있는 할아버지 눈에는 이 가상현실로 접속한 자기의 친구가 증강현실로 보이게 되고, 반대로 이 증강현실을 이용하고 있는 뉴욕에 있는 할아버지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상현실 사용자의 눈에 가상현실 속 캐릭터로 보이게 되죠. 다시요. 이 증강현실 속 캐릭터가 증강현실 사용자가 가상현실 사용자에게는 가상현실로 보이고, 가상현실 사용자가 증강현실 사용자에게는 증강현실로 보이는, 이게 바로 이제 MR입니다. 이런 MR을 가지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는 게 바로 지금 페이스북이 제시한 그림인 거예요. 잠시만요. Worlds to bring simple 잠시만요. games into our everyday lives through holograms. Maybe you'll play old games. 보시면 여기도 Another game piece next time. 이 소년 지금 현실의 거리에 있죠. 한편으로는 Maybe you'll go head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흑인은 이 캐릭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 거리에 접속해 갖고 가상현실에서 게임 속에서 이 거리에 찾아와서 이 소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구경하는 분들 중에도 이 할아버지는 현실이지만 이 여성분은 가상현실에서 접속하는 걸 알 수가 head 있습니다. with players from around the world. It's like a shop. 그럼 반대로 이 흑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이 흑인은 자기 집에서 Or maybe you'll do things that aren't even 가상현실로 이 possible. 거리에 접속한 것일 거고, 이 소녀가 본인한테 이제 가상현실 속 캐릭터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기술, 이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면 저희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가 있게 돼요. 앞에서 보셨듯이 뉴욕에 있는 친구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친구랑 만나고, 집에 있는 분이 거리에 있는 여자아이랑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뭐 게임을 만나서 체스 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어디서든지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2차 시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 MR이라는 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하게 될지, 이미 제가 사실 이제 대충의 개념 설명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디지털 트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이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그냥 뭐 제페토 속에서 돌아다니고 막 가상 세계를 저 멀리까지 여행하고 막 리니지를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현실의 모든 곳에 저희가 존재할 수가 있게 돼요. 나가서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을요.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안경을 끼죠. Maybe play pickup with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네, 지금 보시면 이쪽 상대방 팀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밤입니다. 한쪽은 밤이고 지구 반대편이 이제 낮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지금 생각보다 지금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해갖고 지금 끊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경우엔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만난 게 아니라 둘이 서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만난 거죠. 둘이 같은 규격의 농구장에서 만난 겁니다. 이걸 이제 컨버전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둘이 서로 증강현실로 만나려면은 그때 이제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적용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메타버스 얘기할 때 게임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적용이 제일 빨리 될 분야는 바로 이제 저희 사무실입니다. 업무 공간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업무 공간에다 이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네이버랩스가 이 아크버스라는 어떤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업무 공간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업무 공간일까요? 그건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90년대 이제 PC라는 게 도입이 될 때요. 각 가정에 이제 PC가 보급이 될 때, PC라는 건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PC라는 걸 출시를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개인들이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를 사서 집안에 들여놓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들여놔도 이제 할 게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택했던 전략이 뭐였냐면 바로 사무실들을 먼저 공략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PC라는 걸 업무 환경에 도입을 했을 때 저희 업무가 업무의 효율이 더 이렇게 증대가 되고 업무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잖아요. 기존에 이제 손으로 하고 노가다를 했어야 됐던 것들이 컴퓨터로 버튼 하나로 끝나고 자동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제 업무 환경에서 PC를 도입을 했던 거였죠.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요. 그럼 이제 사용자들이, 말하자면 근로자들이 매일 8시간씩 회사에 와서 그걸 씁니다. 그걸 쓰면서 그거에 친숙해지게 되고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고 말하자면 그걸 써보고 싶게 되는 거죠. 나도 이런 거 쓰고 싶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에 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어떤 엄청난 시스템을 앞서 보여드린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인류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바로 저희한테 들이밀고 이걸 가지고 뭘 해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업무 환경에 도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8시간씩 그걸 쓰면서 이게 정말 유용하고 이게 정말 흥미롭고 이게 정말 괜찮다는 걸 느끼면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걸 저희 집으로 가져가겠죠.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 이제 건너뛸게요. 예. 요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건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희가 지금 왜 하필 메타버스냐? 이게 사실은 왜 하필 지금 90년대부터 이렇게 기술이 쭉 개발돼 오다가 왜 하필 지금 메타버스에 도달했냐를 이해하면은 결국 이제 메타버스의 본질이랑도 이어져요. 메타버스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가능해진 거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채워진 이 마지막 퍼즐 이게 뭔지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통신 기술인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래요. 저희가 2G 때는 텍스트라는 게 어떤 매체의 주요 어떤 형태였잖아요. 이건 1차원적인 매체였죠. 네. 그러다가 3G에 가서는 이제 이미지라는 게 이미지 기반 웹서핑이라는 게 저희가 당시에 했던 어떤 주요 콘텐츠의 형태가 돼요. 그 이미지라는 건 2차원이죠. 2차원 매체죠. 그러다 4G에 오면은 비디오를 이제 저희가 주로 유튜브 같은 걸 이제 핸드폰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2차원이지만 3G랑의 차이점이라면 3G는 정적인 2차원이었던 반면에 4G는 동적인 2차원인 게 되죠. 이러다 이제 5G가 나와요. 지금까지 또 양상으로 볼 때 저희가 5G에서의 컨텐츠가 어떤 형태여야 될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3차원 컨텐츠여야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엔 저희가 영상 통화를 했다면 이제는 3차원으로 홀로그램처럼 이제 통화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또 홀로그램 같은 정보를 갖는 어떤 증강현실 혹은 이제 MR 이게 바로 이제 메타버스의 형태가 될 거란 얘기였는데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2018년도부터 어떤 순수한 어떤 형태의 가상 공간도 아니고 이런 어떤 현실에다 그냥 단순히 얹어놓은 것 같은 허접한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이 아니라 현실 속에 진짜로 가상의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 어떤 메타버스 어떤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써왔던 것이었고 이렇게 축을 해왔던 것이었고 이것이 결국은 이런 어떤 멋진 기술들과 만나서 저희 현실에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면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요지는 결국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갔던 방향이 있어요. 저희 국내에서 그동안 저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그동안의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사실 의문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계속 꾸준히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따르는 게 이제 좀 끝나야 될 시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다음 방향으로서 잡게 될 것이 어딘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바로 다음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엔 기술 얘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기술 얘기는 이제 오늘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려는 게 제가 지금 이제 국내의 어떤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올해 2월부터 과기부의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단 올해 2월부터예요. 올해 2월부터 과기부도 이제 단순히 이제 순수한 의미의 가상현실을 넘어서 어떤 현실을 기반으로 현실을 매개로 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융합하는 어떤 MR의 개념들을 메타버스로서 얘기하고 그런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이제 띄우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 역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갑자기 이제 기술 얘기를 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게임처럼 산 얘기들, 제가 게임 속에서 했던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진짜 메타버스를 만들 때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지, 말하자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들을 좀 할까 해요. 사실 메타버스로 주식에 피본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뜰 기술들, 말하자면 뜰 기술이 아니라 기술 얘기 이제 그만하고 뜰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아무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